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이상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언술 구조 중에서 변주의 방식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시와 앞으로 공부할 김춘수 씨 경우는 이 반복을 따로 설정해서 분석한 게 아니고 이것만 했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이 반복이라는 것은 이 속의 부분으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상의 경우는 이 변주의 즉 변주의 방식을 대꾸의 기법을 중심으로 지금 이 책은 연구하고 있죠. 어떤 대꾸가 나타나느냐. 대꾸의 방식이 크게 10가지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116쪽 다시 한번 보면 116쪽 위에서 넷째 줄, 셋째 줄 변주의 방식으로 삽입하는 새로운 요소들은 병렬, 대비, 대칭, 연쇄, 점청, 순환, 전환, 왕복, 확장, 기결 이렇게 10가지 유형이 나타난다. 열 가지 중에서 미리 이제 얘기를 하면 앞에 5가지, 뒤에 5가지가 조금 다른데 이거는 이제 이 모더니즘 시인 내가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 책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7명의 이 시인들을 연구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기납적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도출된 이 변주의 방식이 10가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납적으로 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이 의미론적 구조니까 이거는요. 이거는 이제 반복은 구문론적인 것이고 이것은 그것이 어떤 의미론적 관계를 갖느냐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부분적인 영역에서 연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 전체 영역에서 연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혹은 시상 전개가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론적인 연결을 보여주느냐 하는데 이런 식의 의미론적 연결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기 또 5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 찾아보니까 10가지 정도 나오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 10가지 중에서도 이 앞에 5가지는 뭐예요? 어떤 작품에 나타나는 이 변주와 대꾸의 양상이 단일하게 나타나는 유형. 어떤 시들은 복합 유형으로 나타나죠. 그죠? 복합 유형이라는 것은 이게 처음에 병렬의 언술 구조, 즉 병렬적 대꾸가 나타나다가 나중에 다른 대꾸로 이렇게 전환된다든지 이렇게 두 개가 결합되는 거, 2개 이상이. 대체로 2개인데 2개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3개가 될 수도 있는데 대체로 2개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보다 이런 시는 조금 더 구조가 복잡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10가지 중에서 앞에 5가지는 이 단일 유형으로 대체로 구사되고 있는 유형들이에요. 그럼 이 뒤에 5가지 보세요. 어디서부터인가 하면 순환부터예요. 순환 또 뭐가 있습니까? 전환, 왕복, 확장, 기결 이렇게 5가지는 요 복합 유형으로 나타날 때 1차적으로 나타난 것 말고 다시 여기 연결되는 거 있죠? 2차적으로 나타날 때 여기에 주로 나타나는 이 5가지입니다. 10가지가 다 똑같은 위상을 갖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결론에서 이제 7명의 시인을 개별적으로 지금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결론에서 이걸 종합할 때 10가지가 나오긴 하는데 이 10가지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1차 범주, 이건 2차 범주다.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도 내가 그냥 머릿속에서 이거는 중요하니까 1차 범주, 이거는 부수적이니까 2차 이게 아니고 실제 7명의 시인의 작품에 나타나는 양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1차적으로 주로 그죠? 변주의 방식, 대꾸의 방식으로 사용되고
요 5가지는 2차적으로 결합될 때, 복합 유형으로 결합될 때 주로 사용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상의 시의 경우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상의 시의 경우는 이 변주 대꾸의 방식으로서 이 5가지 중에 특징적으로 집중적으로 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가지 유형이 나온 것이죠. 보세요. 첫 번째 117쪽 대칭 순환이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 복합 유형. 두 번째 복합 유형은 뭐예요? 지금 이제 우리는 이 첫 번째를 아직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두 번째는 곧 나옵니다. 128쪽에 나오죠. 대칭 확장적 대꾸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여기 첫 번째 유형, 이게 두 번째 유형. 이상의 경우는 시마다 다 다르죠. 시마다 다른데 이상의 경우는 그렇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이 2가지에 해당되는 작품들을 지금 한 3편씩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리 얘기하면 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시인은 병렬도 구사하고 대비도 구사하고 점성도 구사하고 이렇게 꼭 하나만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두루두루 사용하는 거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백석 같은 시인이나 장만영 대표적으로 전봉건 이런 시인들은 이런 5가지 1차 범주의 변주의 방식을 많이 사용해요. 골고루 사용해요. 그런데 이상은 특히 이것만 사용한다는 거야. 왜 그럴까? 이게 이제 나중에 결론 가서 이 시인들을 비교할 때 하나의 비교의 기준이 되죠. 그죠? 단일 유형을 구사하는 시인이 있고 복합 유형을 구사하는 시인이 있다. 그리고 단일 유형, 복합 유형을 구사하는 그 가지고 이제 또 뭐예요? 시인별 뭐예요? 차이점을 이 뭐를 중심으로 반복과 변주라는 언술 구조를 중심으로 뭐 기준이 다르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죠? 요 기준에서 볼 때는 시인별로 또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변주의 방식도 그죠? 어느 하나를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여러 개를 그죠? 다양한 경우를 두루두루 시인들마다의 시인별 차이가 나타나고 시대별 차이도 나타난다. 시대별 차이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결론 가면 다시 얘기하겠지만 뭐예요? 20년대, 30년대 이 2부에 속한 시인이 4명이고 3부, 50년대 이후가 3명으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데 20, 30년대 시인들은 이상 빼고는 다 단일 유형을 구사해요. 좀 단순한 형식을 취하는 거죠. 언술 구조로 보면 이상만 유독 이렇게 복합 유형을 사용해요. 한 편의 시에 하나의 대꾸만 하나의 변주의 방식만 쓰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을 결합해서 쓴다는 거예요. 근데 50년대 이후 3사람 김춘수, 김수영, 전봉은은 다 이걸 쓰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상은 좀 예외로 놓고 이상은 좀 예외라고 우리가 간주한다면 시대별로도 우리가 20, 30년대 모더니즘 시인들은 단일 유형을 주로 구사했는데 50년대 이후는 그죠? 복합 유형을 구사하더라. 이러는 것이 나중에 결론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대칭 순환이라는 걸 일단 다시 인지하고 세 번째 작품을 가봅니다. 125쪽입니다. 앞에서 이미 꽃이 한번 나왔어요. 우리가 두 번째 작품이 꽃나무잖아요. 꽃이 한번 나왔어. 이때 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또 다른 자아다. 꽃에 자꾸 접근하려고 하지만 꽃이 어떻게 돼요? 꽃이 있다 했다가 꽃나무가 없다 그러고 열심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꽃을 피워가지고 섰는데 꽃나무에게 갈 수 없어. 그죠? 그리고 막 달아났는데 달아나는 것조차 진짜 달아나는 게 아니라 흉내를 내는 정도밖에 그치지 못하는 뭔가 내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때 꽃은 일단 또 다른 자다 이렇게 조금 뭡니까? 일단 해석을 했는데 이 작품에서 또 꽃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꽃의 상징적 의미, 시적 의미를
한 번 더 뭡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우선 구조를 봅시다. 언술 구조. 역시 하나의 연어로 되어 있고 산문시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A, B, C, D, E까지 있죠. 이렇게 구분한 것은 의미가 그죠? 의미가 이렇게 분류되기 때문에 구분되기 때문에 했어요. 그리고 문장이 반복될 때 동그라미 숫자로 표시했습니다. 1. 꽃이 보이지 않는다. 2. 꽃이 향기롭다. 3. 향기가 만개한다. 여기까지가 A인데 잘 보세요. 요 A의 주어는 뭡니까? 꽃입니다. 꽃이 다 주어예요. A의 세 가지 문장 1, 2, 3에 근데 B에서는 4, 5, 6, 7까지 나오는데 네 개의 문장이 나오는데 이게 주어는 뭘까요? 나입니다. A의 주어는 꽃이고 B의 주어는 나예요. 근데 C로 가보세요. 또 꽃이 향기롭다. 꽃은 보이지 않는다. 향기가 만개한다. 또 C도 꽃이에요. D를 보세요. 나는 잊어버리고 재차 거기 묘혈을 판다. 묘혈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묘혈로 나는 꽃을 깜빡 잊어버리고 들어간다. 나는 정말 눕는다. 그죠? 자, 이렇게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앞에 두 번째 공부한 작품하고 유사한데 A는 뭐예요? 꽃의 얘기고 꽃이 주어고 B는 나의 상태고요. C는 다시 꽃이고 D는 다시 나예요. 그죠? 꽃과 나의 대칭이고 꽃과 나의 대칭. 이것과 이것이 또 대칭이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틀을 먼저 보는 겁니다. 이제 세부적으로도 봐야 되겠죠? 전체 틀이 그렇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 다음에 E는 뭐예요? 아, 꽃이 또 향기롭다. 보이지도 않는 꽃이 보이지 않는 꽃이 하고 끝났는데 이것은 다시 꽃으로 여기 E는 여기 있죠? E는 다시 꽃이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죠? A와 B가 대칭이고 C와 D가 대칭이고 E 다음에 F가 안 나오고 그냥 끝났어요. 약간 B 대칭이지. 약간 B 대칭이지만 크게 보면 이 계열과 꽃 계열과 나 계열의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은 반복이에요. 뭐의 반복이에요? 꽃이 향기롭다는 것하고 내가 뭘 파요? 묘혈을 파. 묘혈이 뭐예요? 무덤이죠. 자, 그럼 이 시의 핵심적인 이미지는 세 가지인데 꽃, 나, 묘혈이야. 근데 앞에 작품하고 비교하면 하나가 더 들어갔지. 요게 들어갔죠. 앞에서는 꽃과 나만 계속 나왔는데 지금 이제 꽃, 나에다가 묘혈이 나왔어. 그래서 이제 꽃의 의미를 꽃이 뭐냐? 두 번째 작품에서는 또 다른 자아다. 그냥 그렇게만 하고 해석이 끝났는데 여기서 더 이제 집중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5쪽 밑에 보세요. 마지막 줄입니다. 125쪽. 꽃이 주어인 문장들과 나가 주어인 문장들이 대칭적 대꾸를 이루면서 그죠? 대칭적 대꾸를 이루죠? 그런데 이게 계속 순환데 A, B 그죠? C, D 사실 E에서 끝났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왜? 이 순환이 계속되는 거니까. 이 대칭 구조가 계속 순환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작품도 크게 언술 구조의 이 변주의 방식으로 보면 대칭 순환이다 보는 거죠. 대칭 순환. 지금 세 편이 다 공통적으로 대칭 순환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이 필요한데 126쪽입니다. 중요한 건 묘혈이죠. 왜 갑자기 꽃이 향기롭다? 그 다음에 나는 왜 묘혈을 파요? 앞에 작품은 꽃에게 다가가는 것, 이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왜 갑자기 무덤을 파? 이상하죠? 그런데 이제 꽃의 의미가 이 묘혈을 중심으로 어떻게 형성되는가가 중요합니다. 해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보겠습니다. A를 보세요. 꽃 어떻게 시작합니까? 세 문장인데
꽃이 보이지 않는다. 꽃이 향기롭다. 향기가 만개한다. 간단합니다. 꽃은 눈에는 안 보이는데, 시각적으로는 안 보이는데 후각적으로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기는 있는데 눈으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꽃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나는 거기 묘혈을 파. 근데 묘혈도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는 묘혈 속에 나는 들어앉는다. 나는 눕는다 이랬어요. 왜 꽃이 뭐고 무덤은 뭘까? 그래서 앞에 나오는 꽃나무하고 여기 나오는 꽃은 같은 아마 의미를 가질 텐데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나 하면 126쪽 밑에 마지막 줄입니다. 여기서 핵심 전언은, 핵심 의미는 의미 전달,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꽃이 향기롭다는 것인데 시각적으로는 안 보이는데 후각적으로만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나는 127쪽 첫째 줄. 꽃은 시적 자의 무의식적 욕망의 대상이지만 현실에서는 부재하는 욕망의 원인 대상이다. 이것은 락강적 개념이죠. 우리 락강의 개념 공부할 때 이런 걸 뭐라 그랬어요? 욕망의 대상이 되는데 사실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거야. 내 마음에 존재하는 거지. 그게 대상 A죠. 그러니까 꽃을 대상 A라는 개념을 이상이 알았을 리가 없죠. 그때 락강이라는 사람이, 그죠? 그런데 꼭 락강을 몰랐더라도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냄새가 나는, 즉 내 욕망을 견인하는 그 어떤 대상인데 그건 현실에 있는 대상이 아니죠. 내 마음속에서 욕망을 끌어당기는 어떤 대상 A죠. 그래서 그 꽃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무덤을 파요? 자, 이것도 지금까지는 무덤은 죽음의 의미로 대체로 해석하고 꽃은 생명의 의미고, 그러니까 꽃은 생명이고 무덤은 죽음이니까, 그죠? 역설적인 어떤 행위를 한다. 꽃에 다가가야 되는데 꽃에 다가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대신 죽음을, 그죠? 준비한다. 이렇게 막 해석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대체로. 물론 상식적인 해석인데 이 꽃이 대상 A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 묘혈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보세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둘째 단락입니다. 127쪽. 이렇게 해석할 때, 즉 꽃을 대상 A라고 해석할 때, 욕망의 원인이자 대상이라고 해석할 때, 화자가 파는 묘혈은 단순히 꽃과 대립되는 죽음의 상징이 아니다. 묘혈 속에 내가 들어앉고 나중에 눕기까지 하거든. 이 묘혈의 상징도 죽음이 아니란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향기로운 꽃, 즉 대상 A에 접근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대상 A에 접근하려면, 그죠?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야 되잖아. 내 마음의 욕망의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 묘혈을 판다는 건 바로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간다. 나중에 들어 눕기까지 하잖아요. 그 묘혈. 그러니까 그것은 묘혈로 들어가야 진짜 뭘 찾을 수, 대상 A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니까 진짜 대상 A를 찾을 수 있지. 그러니까 꽃에 접근하기 위한 행위가 묘혈을 파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해석이 지금까지 해석과 좀 달라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꽃이 주체의 결핍을 채워주리라 오인되는 욕망의 원인이고 상실한 존재의 복원 가능성이라면 대상 A가 그런 거죠. 내가 잃어버린 어떤 만족이 있는데 그걸 현실에서 채워주리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건 채워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대상 A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죠? 실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다만 내 마음의 욕망이 그것을 내가 가지기만 한다면 내 욕망이 채워지리라고 기대하는 것일 뿐이죠. 근데 그 기대는 항상 깨어지죠. 그런 게 대상 A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묘혈을 파고 거기 들어눕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바로 뭐와 관련돼요? 묘혈을 파는 것은 죽음 충동에 접근하는 고통스러운 쾌락인 주의상소와 관련된다. 죽음 충동은 누구의 개념이에요? 프로이트의 개념이고 주의상소는 락강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묘혈을 파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죽음 이게 아니고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죽음 충동과는 관련되고 과도 관련되고 락강이 얘기하는 주의상소하고도 관련되는데 이것은 대상 A로 상징된 꽃에 다가가기 위한, 그죠? 꽃을 찾기 위한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뭐 프로이트 락강의 정신분석학도 개념을 많이 공부했고, 니체와 베르그송의 개념도 공부했고, 들레즈의 개념도 공부했는데, 이렇게 어떤 작품을, 그죠? 한국 모더니즘 시에 나오는 작품을 해석할 때 그것이 개념적 해석의 뭐예요? 관점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미리 공부한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128쪽 첫째 줄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시에 나타나는 요소로서 어떤 걸 찾아봤어요? 우선 대상 A가 있다, 이 시에. 그 다음에 죽음 충동도 나타난다. 수유상수도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들레즈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미리 공부했던 내용 중에 시간의 수동적 종합이 있죠. 수동적 종합 차원에서, 그죠? 우리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종합입니다. 종합은 수축, 그죠? 종합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시간도 종합해서 우리 무의식이 종합해낸다는 거죠. 그 세 가지 시간의 수동적 종합의 차원 중에 첫 번째 종합, 두 번째 종합, 세 번째 종합이 있죠. 기억나나요? 첫 번째 종합은 현재를, 그죠? 구성하고 습관과 관련되죠. 두 번째 종합은 과거와 관련되고 기억과 관련되죠. 세 번째 종합은 미래와 관련되고 영혼 회귀와 관련되죠. 이거 할 때 들레즈가 어떻게 연결했어요? 이 영혼 회귀라고 하는 니체의 개념, 즉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만들어지는 이 개념과 죽음 충동을 같은 차원에 놓았죠. 기억이 납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또 이제 들레즈의 시간 개념하고 연관시켜 보면 이 작품을 포함해서 이 이상이 보여주는 이 대칭과 순환의 이 작품 속에는 이런 것이 그죠? 들어 있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이 미래적 시간, 즉 영혼 회귀와 죽음 충동, 그 얘기가 128쪽에 나오죠.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시간의 텅 빈 형식으로서 미래로 이끌면서 영혼 회귀와 연관하며 나르키소스적 자아와 죽음 충동의 종합으로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상의 이 심리, 이상이 이런 반복과 변주의 언술 구조를 사용하게 되는 그 근원에는 어떤 시의식, 시정신이 있을 텐데 그 시정신의 차원에 이러한 요소들이 대상의 죽음 충동, 주의상습, 또 시간의 세 번째 종합이라는 이 영혼 회귀와 그죠? 죽음 충동, 나르시소스적 자아, 즉 자아와 죽음 충동이 결합하는 이런 어떤 특성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시를 그 1930년대 이상희 씨가 한국 전위시, 그죠? 한국 전위시의 원조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죠? 아주 일찍부터, 그죠? 이 아방가르드적인 전위적인 시를 썼죠. 그래서 당대는 이해를 잘 못 받았잖아요, 그죠? 신문 연재를 했는데 오감도 1호, 2호, 3호 몇 번 연재를 하니까 뭐예요? 신문 구독자들이 다 항의를 해가지고 결국 연재가 중단되었죠. 이게 무슨 시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이해도 못할 시를 왜 자꾸 발표하느냐. 너무 항의가 많으니까 신문사 편집국장이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이상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더 이상 연재를 못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평가할 때는 한국 전위시를 원조다 이렇게 보는데 그 이상시에 대한 해석이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연구와 해석이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해석을 이런 관점으로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논문의 큰 틀은요.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갑니다. 대칭 확장입니다. 대칭 순환을 통해서는 주로 뭘 보여줬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 제목에 나옵니다. 117쪽 종합하면 117쪽에 보면 죽음 충동과 주의상세라고 되어 있죠. 대칭 순환적 대꾸는 어디에 속해요? 언술 구조에 속하는 것이고 죽음 충동과 주의상세는 어디에 속해요? 시의 주제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많이 건너뛰어서 그런데 주제만 지금 이 논문이 연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상시에 나타나는 반복과 변주라는 언술 구조 속에 들어있는 뭐예요? 미적인 효과와 기능도
분석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구조와 원리도 분석하고 여기까지가 1차 목표이고 이 구조와 원리라고 하는 것이 이건 일종의 뭐예요? 형식적, 기법적 차원이잖아요. 그죠? 반복과 변주라고 하는 것. 이것은 형식, 그죠? 혹은 기법, 시를 쓰는 하나의 방법인데 반복을 하고 변주를 하고 이런 거는요.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기능이 있을 테고, 왜? 시도 예술이니까 예술적 기능이 있을 테고, 미적 기능, 미적 효과가 있을 거고, 그것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시적 의미, 주제, 내용.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대칭 순환적 대꾸는 원술 구조에 해당되고, 죽음 충동과 주의상승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차원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차원이 중요하죠, 사실은. 이 논문이 이걸 밝혀내는 것은 나중에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언술 구조가 어떤 효과와 기능을 가지고 구조와 원리를 보여주는가, 이게 사실은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 논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볼까요, 그러면?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큰 문제가 나오면 이런 거 빠뜨리고 그냥 이렇게만 쓰면 많은 걸 빠뜨린다는 얘기예요. 이상시의 언술 구조로서 두 가지가 있는데 대칭 순환과 대칭 확장이 있는데 대칭 순환은 죽음 충동과 주의상실을 표현했다. 이렇게 하면 많은 게 빠졌다는 겁니다. 이게 다 빠져버렸어. 예? 뭔지 알겠습니까? 내가 더 이 논문에서 주안점을 둔 것은 요걸 찾는 것인데, 요거는 물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자,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보고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갑시다. 어딘가 하면 이 세 편에 다 같은 언술 구조를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어디를 첫 번째 시를 한번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봅시다. 121쪽입니다. 121쪽. 이제 이 언술 구조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효과와 기능, 그 다음에 구조와 원리에 대한 언급입니다. 우선 지금 공부하는 이 유형은 대칭 순환이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복합 유형이죠. 자, 대칭과 순환이 나타났을 때 어떤 시적인 효과와 기능이 나타나고 그것이 갖고 있는 구조 원리가 뭔가, 이거 지금 하려고 합니다. 121쪽 밑에서 셋째 줄 보세요. 대칭의 언술 구조는 우선 대칭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비의 언술 구조와 유사하게 비교의 속성을 가지지만,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상하가 서로 똑같거나 좌우가 똑같거나 대칭. 그죠? 우리 인간도 대칭 구조로 몸이 대칭 구조로 되어 있죠. 어떤 대칭이에요? 좌우 대칭이죠. 우리는. 그죠? 좌우 대칭이잖아. 이런 게 대칭입니다. 상하 대칭일 수도 있고 좌우 대칭일 수도 있고, 이게 대칭인데, 잘 보세요. 대칭은 일단 기준선을 중심으로 상하든 좌우든 좌우가 비교할 수 있죠. 좌우를 비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대비의 언술 구조와 유사하게, 이건 기본적으로 대비의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대칭도 대비의 속성이 있어요. 비교의 속성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구성 요소들을 중심선의 상하 또는 좌우로 균등하게, 그죠? 상하 좌우로 배치가 돼야 이게 대칭이죠. 그죠? 대칭 반대가 비대칭인데, 비대칭인 건 균등하지 않다는 게 비대칭이잖아. 그죠? 이것도 특징이죠. 대칭적 대꾸의 즉 언술 구조의 특징은 균형을 잡는다. 그 다음에 이제 효과가 나옵니다. 이제 효과가 나와요. 의미를 구획하거나 정서를 정돈하는 미적 효과와 기능을 가진다. 그죠? 이런 게 조금 더 세밀하게, 이 언술 구조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세밀하게 분석된 이후에 해석을 하니까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
이 형식으로부터 내용으로 너무 바로 건너뛰는 것보다 이렇게 차근차근 분석하고 해석해서 이것은 죽음 충동과 주의 상서가 나타났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따라서 대칭적 대꾸는 구성 요소들이 기하학적 균제, 기하학 알죠? 기하학이라고 하는 수학적으로 딱 일치되는 하나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구조적 완결을 보여주는 것이 이 대칭적 대꾸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게 구조와 원리인데 그 속에 어떤 구조가 원리로서 작동하나 하면 양가적 구조, 양가적 구조, 양가성을 갖는다. 양가성 알죠? 여러분들? 두 가지 가치가 같이 공존한다. 그죠? 양가적 구도를 형성한다. 그 다음에 이제 순환의 경우를 지금 소술합니다. 한편 순환의 연술 구조는 구성 요소들을 주기적으로 순환 알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는 거. 하루 24시간이 또 순환해서 어제 아침 먹었지만 오늘 또 아침 먹죠. 이게 순환이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순환의 연술 구조는 구성 요소들을 주기적으로 되풀이해서 회전시킨다. 그죠? 이게 순환이죠. 의미를 그러면 어떤 효과가 일어납니까? 시에서 이 순환의 변주가 일어나면 순환적 변주가 일어나면 의미가 연속이 아닙니다. 연속이 아니고 영속된다. 지금 우리 이 작품들 보세요. 이 세 편의 작품, 그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세 편의 작품 다 순환적 대꾸가 있기 때문에 다 영속하는 거예요.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된다. 연속하고 조금 다르죠. 이게 더 강한 말이죠. 그러니까 순환적 대꾸가 형성된 작품은 이런 효과와 기능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영속하거나 의미가 영속하거나 정서가 주술화된다. 주술화 말 알죠? 주술. 우리가 주문해오는 것.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보다 거기서 어떤 주술적 효과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영속되니까. 순환을 통해서. 따라서 순환적 대꾸는 구성 요소들이 주기적 회전을 통해 이제 이건 앞에서 얘기한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주기적 회전을 통해 상호 연결하면서 영속적 구도를 형성한다. 이게 이제 구조와 원리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은술 구조가 갖고 있는 기능, 효과와 기능, 구조와 원리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분석해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이런 주제를 표현하려고 했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11쪽 가보세요. 111쪽. 그러한 분석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론이 뭐예요? 111쪽 이상의 부제목이 뭐라고 붙었어요? 대칭적 변주와 양가성의 영속 발산이라고 그랬죠. 우선 대칭적 변주가 변주의 핵심이라고 본 것입니다. 왜? 이게 1차 범주니까. 대칭, 순환, 대칭, 확장 이게 이거지인데 정확하게는 이 중에 가장 핵심은 대칭이죠. 왜? 이게 중심이니까. 이거하고 이게 연결되고 이게 연결됐으니까. 그러니까 핵심만 딱 골라서 제목으로 삼는다면 그죠? 대칭을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대칭적 변주라고 부제목에다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양가성을 가진다는 거죠. 그죠? 이게 아까 대칭적 언술 구조는 뭘 구조와 원리로 양가성의 구도를 갖는다. 근데 그 양가성의 구도가 순환하고 연결될 때는 뭐예요? 양가성이 어떻게 돼요? 영속되고. 요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구조와 원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칭의 구조와 원리는 양가성인데, 그죠? 양가성의 구도를 갖는데 이 양가성이 순환적 대꾸와 연결될 때는 양가성이 어떻게 돼요? 영속되겠죠. 왜? 이건 아까 영속적 구조를 갖는다고 그랬잖아. 이것의 구조와 원리는. 이것의 구조와 원리는 양가성이고 이것의 구조와 원리가 영속이니까. 이렇게 결합될 때는 뭐예요? 양가성이 확장될 때 발산이 일어난다. 흩어진다는 겁니다.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걸 다 종합하면 이런 제목이 붙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111쪽. 이상 밑에 부제목이 뭐라고 붙었어요? 대칭적 변주와 양가성의 영속 발상. 양가성의 영속은 대칭과 순환이 결합될 때 얘기고 구조와 원리고 양가성의 발산은 대칭과 뭐예요? 확장이 결합될 때 일어난다. 그렇게 해서 이게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차 맨 앞에도 그렇게 다 붙어 있어요. 왜 그런 제목이 붙었는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대칭 확장입니다. 128쪽이에요. 미리 여기 이걸 제시한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대칭 확장적 대꾸가 갖고 있는 미적 효과와 기능, 구조와 원리를 분석한 후에 그걸 통해서 이상이 어떤 주제를 표현했는가? 이게 제목에 나와 있죠. 뭐예요? 기하학적 사유에 대한 추종과 거부예요. 기하학적 사유에 대한 추종과 거부. 자, 이제 첫 번째 작품 읽어봅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한자를 읽어보세요. 제목이 세조자입니다. 조감도입니다. 이상이 오감도도 쓰고 조감도도 썼어요. 이 조감도는 일본어로 발표한 작품입니다. 일본어로. 근데 그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조감도라는 작품도 썼죠. 우리가 맨 처음 공부한 게 조감도 제1호잖아요. 오감도 제1호잖아요. 그 오자는 이상이 그죠? 의도적으로 고친 거죠. 조자를 오자로 고친 거죠. 까마귀 오자로 고친 것입니다. 조감도란 말은 원래 있죠. 건축 용어죠. 이상의 직업이 뭐예요? 건축 기사입니다. 설계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감도라는 것은 이미 자기 직업 속에서 항상 사용하는 용어인데 조감도란 말의 뜻이 뭐예요? 새가 하늘에서 감이 뭐예요? 바라본다는 거예요. 감자. 새가 지상을 내려다보듯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떤 건물의 구조가 한눈에 보이죠? 우리 건물 건축할 때 옆에다 조감도 그려놓잖아요. 그죠? 그게 조감도입니다. 그러니까 오자로 왜 고쳤겠어요? 세조자인데 오자로 고친 것은 새 중에서 특히 까마귀가 그죠? 까마귀 오자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성을 부여한 것이죠. 조감도를 오감도라고 고친 건. 근데 이건 조감도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부제목이 운동이에요. 잘 보면요. 이것도 반복과 변주가 계속 일어납니다. 1층 위에 있는, 2층 위에 있는, 3층 위에 있는 옥상 정원에 올라서 자, 어떻게 반복돼요? 내가 표시를 했습니다. 기억 줄 꺼놓고 반복된다고 표시한 것입니다. 같은 말이 반복되죠. 그런데 1, 2, 3으로 바뀌죠. 앞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오감도 제1호도 이런 식으로 반복했죠. 이거 무슨 반복이에요? 병행구문입니다. 병행구문. 안 바뀌는 고정된 게 있고 거기서 바뀌는 부분이 있고 이게 병행구문이죠. 가장 이상이 많이 구사한 게 병행구문입니다.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러고 제2의 아이도 무섭다고 이게 병행구문이거든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구조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건축물의 1층에서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그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세요. 남쪽을 보아도 아무것도 없고 북쪽을 보아도 아무것도 없고 이것도 병행구문이죠. 남과 북이 바뀌었을 뿐이고 그죠? 쪽을 보아도 아무것도 없고 이건 그대로 반복됐어요. 문장이. 그 다음에 디귿을 보세요. 3층 밑에 있는 2층 밑에 있는 1층으로 이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어떤 빌딩에 1층에서 2층으로 3층으로 올라가서 옥상 정원까지 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반복입니다. 그 간단하죠. 근데 왜 디귿 다시라고 했을까요? 약간 문장이 그대로 반복된 게 아니고 약간 바뀌어서 반복됐죠. 3층 밑에 있는 이렇게 하면 정확한데 미안합니다. 1층 밑에 있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1층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 리을 보세요. 동쪽으로 솟아오른 태양이 서쪽으로 떨어지고 또 반복됩니다. 역시 똑같이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리을 다시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동쪽에서 솟아올라 서쪽에 떨어지고 뭐가 생략됐죠? 자, 이건 생략입니다. 우리 6가지 그죠? 텍스트 언어학의 결속 구조가 가지고 있는 6가지 기법이 있었잖아요. 기억납니까? 회귀, 부분 회귀, 병행구문, 그죠? 그 다음에 대용형, 생략, 그죠? 환원 이렇게 6가지 있었어요. 이건 생략입니다. 뭐가 생략됐어요? 태양이 이게 생략됐죠. 생략해도 그것은 이미 의미는 그죠? 포함되어 있죠. 거기 이제 반복하되 생략하면서 반복하는 겁니다. 생략이 일어났어요. 그 밑에 여기까지가 이제 이 시의 전반부라면 후반부는 단어가 반복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뭐와 무슨 단어가 반복돼요? 미음, 시계하고 비역, 나가 반복돼요. 시계가 어떻고 하다가 나는 어떻고 이렇게 해요. 자, 이제 이 시를 분석하고 해석해야 될 텐데 크게 보면 이 반복은 3가지 청의를 갖고 있다. 첫 번째 청의는 뭐예요? 수직적 청의입니다.
1층에서 2층으로 3층으로, 3층에서 2층으로 1층으로, 그죠?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 수직적 층이에요. 그 다음에 수평적 층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서남북을 얘기합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을 지고, 그죠? 남쪽을 보았는데 아무것도 없고 북쪽을 봐도 아무것도 없고 동서남북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이 방향, 공간에 대한 두 가지 층위가 있고, 하나는 수직, 하나는 수평, 그죠? 세 번째는 뭐예요? 시기에 대한 얘기예요. 시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 간단히 얘기하면 시간성과 공간성에 대한 얘기야. 현대사회의 시간성과 공간성에 대한 자기 생각을 이렇게 하나의 상징적인 그죠? 시로 표현한 것이죠. 자, 우리가 첫 번째 공부한 오감도도 그런 특성을 가졌죠. 지금 이 조감도도 그런 특성을 갖는 거예요. 뭐예요? 현대사회의 축소판을 그려내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자기 나름의 상징적인 그림을 통해서, 상징적인 어떤 하나의 좌표를 통해서. 어떤 좌표? 수직좌표, 수평좌표, 이게 공간성이고, 그 다음에 시간성을 대표하는 게 시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작품의 큰, 그죠? 틀은 오감도 제1호,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현대사회의 축소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130쪽으로 넘어갑니다. (130쪽) 밑에서 다섯째 줄입니다. 첫째 층위와 둘째 층위, 그 다음에 이 수직적 층위와 수평적 층위를 얘기합니다. 이게 뭘 이루고 있어요? 일단 대칭을 이루고 있죠. 그죠? 1층, 2층, 3층 올라가고 3층, 2층, 이 대칭입니다. 그죠? 동서남북도 대칭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 시의 전반부는 대칭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대칭적 대꾸로 이루어져 있다. 대칭적 변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후반부가 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확장이다. 이 대칭을 어떻게 해요? 이 대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 대칭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확장시켜 버립니다. 흩어 버리는 거예요. 대칭을 그냥 유지하는 게 아니고, 자, 그게 바로 시계 얘기입니다. 시계 얘기가 이상하게 전개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간단하게. 129쪽 보세요. 후반부입니다. 시계를 꺼내본 적 서기는 했으나 시계는 맞는 것이지만 시계가 섰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시계가 섰으면 시계가 안 맞죠. 시계가 섰는데도 맞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근대적 시간관이 주장하는 그 직선적 시간관이라는 것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그죠?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시계가 안 가는데도 맞다는 거예요. 시계는 나보다도 젊지 않느냐 하는 것보다는 나는 시계보다도 늙지 않아있다. 시계가 뭘 상징한다고요? 근대적 직선적 시간관을 상징한다. 과학적 시간관. 우리도 지금 시계를 다 차고 생활하는데 그 시계에 다 우리는 하루의 생활 리듬을 맞추잖아요. 그게 바로 정해져 있는 직선적 시간관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계가 나보다 젊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나도 시계보다 늙지 않았다. 이 말도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앞뒤가 잘 안 맞는 말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한 생각이 이 근대적 시간관하고는 그죠?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은전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보세요. 뭐라고 하나? 아무래도 믿어지는 것은 필시 그럴 것임이 틀림없는 고로 나는 시계를 내동댕이 쳐버리고 말았다. 그죠? 예. 시계를 버려버립니다. 내동댕이 쳐요. 그럼 이 시계가 상징하는 근대적 직선적 시간관에 대한 거부, 저항 이런 게 마지막에 나타났죠. 그러니까 앞에서 수직적 층위와 수평적 층위가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대칭적 대꾸이고 그것이 갖고 있는 것하고 연결되는 게 시계인데 시계에 대해서 복잡한 생각을 하고 그죠? 갈등을 일으키다가 시계를 내동댕이 쳐버린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거부 반응을 결국 이 시는 후반부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술 구조로 보면 대칭적 대꾸가 유지되다가 후반부에서는 확장으로 가버려요. 다른 쪽으로 구멍이 나버려요. 그 기하학적 구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확장이 돼버리고 구멍이 나버린다. 그렇게 지금 이 작품의 구조를 분석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제는 바로 당연하죠. 주제는 여기 나옵니다. 130쪽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시계는 근대적인 직선적 시간관을 표상하는 모더니티, 즉 현대성을 지배하는 수학적, 과학적 사고방식을 대표하는 상징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여기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131조 이제 둘째 단락입니다. 따라서 이 시는 수직적 청이인 첫째 청이와 수평적 청이인 둘째 청이가 상호 대칭적 대꾸를 이루는데 세 번째 청이가 확장적 대꾸로 연결시켜 버린다는 거죠.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게 나옵니다. 이 연술 두 가지 연술 구조가 이 시에는 나타나죠. 하나는 대칭적 대꾸, 두 번째는 확장적 대꾸. 그것이 각각 어떤 미적 효과와 기능을 갖고 있으며 구조와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서술하는 부분입니다. 어딘가 하면 131조, 그죠? 밑에서 다섯째 줄. 대칭의 연술 구조는 이게 앞에 한번 대칭은 나왔기 때문에, 그죠? 똑같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비교하는 속성을 가지면 상하 좌우로 균등하게 균형을 잡고 의미를 구획하는 하거나 정서를 정돈하는 미적 효과와 기능을 가지고, 그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구조와 원리를 가져요? 양가적 구도로 갖는다. 양가적 구도로 갖는다. 그런데 이제 확장은 어떠냐 봅시다. 확장의 연술 구조는 범위나 규모를 늘려서 넓히는 속성을 가지므로, 자, 이건 속성이에요. 속성. 그 다음에 미적 효과와 기능을 서술합니다. 의미를 확대하거나 정서를 확산하는, 정서가 확산돼 버려요. 확대되니까, 확장되니까. 따라서 확장적 대꾸는 구성 요소들이 개방적 확대를 통해 자신을 이제 발산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대칭적 대꾸와 확장적 대꾸가 결합된 이 시는 뭐예요? 양가성이 이게 갖고 있는 구조와 원리인 양가성이 어떻게 돼요? 발산돼 버려요. 확장이라는 특성을 통해서 발산돼 버려요. 이것은 양가성이 영속되고 이것은 양가성이 발산돼 버려요. 그게 그죠? 이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의 뭐예요? 구조와 원리를 이룹니다. 요 하나만 있다면, 그죠?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요 두 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합해서 얘기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복합 유형을 지금 이상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공부한 백석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만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져요.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시가 반드시 나쁘고 복잡한 시가 좋고 이건 아니죠. 그런 가치 판단이 있는 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는 단일 유형이고 하나는 복합 유형이라는 것이지 반드시 복합 유형이 더 좋은 시다. 이런 주장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나 하면 밑으로 가면 결론적으로 이제 주제가 나타나죠. 이 시는 이를 통해 찾았습니까? 132쪽 밑에서 여섯째 줄. 이 시는 이를 통해 기하학적 물리적 사유틀의 균열을 내고 근대적인 시간성이 간과하는 본질적이고 내면적인 시간성에 대한 각성을 드러낸다. 자, 이제 두 번째 작품도 보겠습니다. 같은 지금 언술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 작품이야말로 더 확실하게 이런 주제가 잘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숫자하고 수학 공식 같은 것만 가지고 시를 썼어. 말은 별로 없어. 딱 숫자하고 공식이야. 보세요. 1 플러스 3, 3 플러스 1, 3 플러스 1, 1 플러스 3. 찾았습니까? 132쪽. 도대체 이게 뭐냐? 그죠? 앞에서 한번 힌트를 줬어요. 13인의 아이를 공부했을 때 오감도 제1호. 그때 13이 13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1과 3의 결합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했죠. 1과 3이다. 그래서 1차원 플러스 3차원은 4차원이다. 그런 의미를 해석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 플러스 3이 왜 굳이 1 플러스 3을 썼느냐. 1차원과 3차원을 결합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 플러스 3이나 3 플러스 1이나 왜 이렇게 자꾸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느냐. 보세요. 이게 대칭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대칭을 통해서 뭘 만드느냐. 기하학적 구도. 그죠? 데카르트적, 수학적, 물리학적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따지면 유클리드 기하학이죠. 그죠? 자, 보세요. 1 플러스 3하고 이게 1행이고 3 플러스 1이 2행입니다. 어떻게 대칭이에요? 이건 대각선으로 대칭이죠. 대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일종의 장난을 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 3행을 보세요. 3행은 3 플러스 1, 1 플러스 3이고 여기는 1 플러스 3이고 3 플러스 1이죠. 자, 이거는 어떻게 대칭이에요? 보세요. 일단 요거하고 똑같아요. 요건 가장 부분적인, 가장 작은 단위야. 작은 단위에서 이렇게 또 대칭이죠. 이건 물론 1차적으로 대각선 대칭이죠. 그 다음 어떻게 대칭이에요? 또 대각선 대칭이죠. 이렇게 요 기준점으로 이렇게 좌우 대칭이죠. 맞나요?
이렇게 딱 접으면 여기 1이 여기 오고 3이 여기 오고 3이 여기 오고 1이 오니까 딱 대칭이죠. 그죠? 그러니까 복합적인 대칭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복잡한 대칭을. 그 다음 보세요. 1년 전체가 어떻게 대칭이에요? 1년 전체가 총 8행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4행하고 뒤에 4행이 접어버리면 상하 대칭이 됩니다. 그죠? 맞나요? 왜냐하면 1 플러스 3이 1행이고 8행이 1 플러스 3이거든요. 이렇게 딱 접어버려. 이렇게 해서 요 밑에 있는 그죠? 5행부터 8행까지를 여기 1행부터 4행까지로 이렇게 접으면 그대로 딱 접혀서 똑같은 대칭을 이뤄요. 그러니까 이 1년은 완전 대칭을 지금 만들어낸 거야. 숫자 1과 3를 통해서 이상이라는 시인이 숫자 노름을 통해서 뭘 만들어냈어?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사고방식, 인간의 과학적 사고방식을 대표하는 이 뭐예요? 기하학적 구도를 만들어낸 거야. 완벽한 대칭을 만들어. 자기가 하는 일이 직업이 뭐예요? 건축 기사니까 이런 거에 뭐 식은 죽 묶이겠지.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거는. 그죠? 설계를 하려면 수학이 얼마나 기본으로 필요해요. 수학, 그죠? 그 다음에 기하, 이런 게 다 필요하잖아요. 건축 기사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죠? 숫자 장난이 아니고 이 속에 뭘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어떤 현대 사회를 축소판으로 만드는 상징이다. 숫자를 가지고 1차원 플러스 3차원이니까 결국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이 복잡한 4차원 세계를 이렇게 그려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연인데 2연, 3연, 4연이 하나의 맥락으로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B, B-B2- 이렇게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선분을 가지고 선분과 점을 가지고 뭘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에요. B와 B-와 B2-를 보세요. 선상의 점 A, 선상의 점 B, 선상의 점 C예요. 그 다음에 3년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A고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B고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C예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수학으로는 단순 수학이 아니죠. 그죠? 뭔가 이게 상징적으로 뭐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B-4연을 보세요. 2선의 교점 A, 3선의 교점 B, 그 다음에 수선의 교점 C 이렇게 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걸 가지고 많은 해석을 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은 이건 C가 아니다 그러고 아예 무시해버렸고 뭐 그렇겠죠. 한번 봅시다. 1 플러스 이제 1년은 1과 3을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뭔가 만들어냈다면 이제는 선분과 점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는데 선이 있고 여기 점이 있죠. 첫 번째 선에 A라는 점을 찍었어요. 그죠? 두 번째 점에는 B라는 점을 찍는 거죠. 그죠? 선상의 점 A, 선상의 점 B, 세 개의 선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세 개인가? 이것도 중요해요. 앞에서 1 플러스 3 할 때 3하고 이게 관련이 있겠죠. 선분을 세 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3차원이잖아. 1차원은 선이 하나인 거고 2차원은 좌표, X좌표, Y좌표 이게 2차원이고 3차원은 여기다 하나가 들어가서 Z가 들어가면 이게 뭐예요? 입체적인 좌표가 생기죠. 우리가 지금 감각하고 있는 이 세계는 3차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선을 3개 만드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실마리가 됩니다. 앞에 3이 3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만든 것 같아요. 두 번째 선에는 B라는 점을 찍었고 세 번째 선에는 C라는 점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선분과 점을 가지고 3년처럼 만들어 보세요. 3년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A가 되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B가 되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려면 요 세 개의 선분을 어떻게 해야 요 점이 그죠?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평행으로 그리면 안 되겠죠. 이게 두 번째 선이고 요게 세 번째 선이고 그럼 요 점이 그죠? 세 개의 선분이 하나의 점에서 교차하도록 만들면 A이기도 하고 B이기도 하고 C이기도 하는 게 되겠죠. 그 점은. 그래서 요게
3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3년이 가능해져요. 뭐 이것도 어렵지 않은데. 그 다음에 이제 이선의 교점이니까 이해가 되죠. 교점이라는 것은, 그죠? 겹친다는 것이죠. 교점 A. 그런데 왜 이선의 교점 A예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1번 선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2번 선이 이렇게 올라와, 그 위에 얹어졌겠죠. 그러면 A와 B가 지금 겹쳐졌을 거 아니에요? 어느 선에서 어느 선을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교점 A예요. 일단 지금 3이 빠지고 1과 2만 놓고 봤을 때 첫 번째 선이 A고 두 번째 선이 B예요. 어떻게 해야 이 선의 교점 A가 돼요? 어느 선에서 봐요? 이 1번 선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렇죠. 1번 선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2번 선이 올라왔으니까 이 두 개의 선분이 교차하는 점 A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A이자 B인데 1번 선에서 볼 때는 그게 A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위에 또 하나 선분이 이렇게 겹쳐졌으니까, 그죠? 세 번째. 3선의 교점은 뭐가 돼요? 두 번째 선에서 보는 거니까 세 개의 선이 교차했다는 뜻으로 B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2선의 교점 A, 3선의 교점 B. 이런 식으로 겹쳐놨다는 뜻을 얘기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의 선이 더 겹쳐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일단 3차원이 되죠. 일단 이렇게까지 하면 3차원이 되는데 하나를 더 만들면 4차원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4차원까지만 생각한 게 아니고 수선에 그랬으니까 4선이 아니고 3선까지 얘기하고 수선 그랬으니까 수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4선, 5선, 6선까지 계속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죠? 원래 수학이나 기하학이란 것은 이게 형식이니까, 그죠? 일종의 수학적 사고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무한수란 게 있잖아요. 그죠? 무한대란 것도 있고요. 우리가 미분 적분 하다 보면 무한히 접근하죠. 그죠? 그게 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선이라고 하지 않고 수선이라고 했다는 것은 이 선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계속 끝까지 겹쳐서 무한한 뭘 만들어낼 수 있어요? 1차원, 2차원, 3차원 뿐만 아니고 4차원 뿐만 아니라 5차원, 6차원 무한한 시간과 공간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다는 거죠. 수학적으로 인간이 만든 이 수학적 머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기하학적으로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죠. 그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상한 공식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첫 번째 연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1과 3을 결합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했어요? 1 플러스 3으로 시작하지 않고 3 플러스 1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1년을 반복하되 변형해서 1과 3의 자리를 바꿔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전반부인데 1년, 2년, 3년, 4년, 5년까지가 전반부인데 그 전반부는 이 대칭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죠? 숫자와 선분을 가지고 완전 대칭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제 후반부가 등장합니다. 보세요. 태양광선이 나오고 볼록렌즈, 오목렌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볼록렌즈는 한마디로 돋보기죠. 돋보기로 태양광선에 빛을 모으면은, 그죠? 빛이 집중하기 때문에 종이를 태울 수 있고 불을 낼 수 있죠.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다 근대 과학의 상징이에요. 렌즈도 상징이에요. 그런데 밑에 쭉 나오면 기하학은 볼록렌즈와 같은 불장난은 아닐런지 이렇게 했어요. 지금 자기가 제시한 게 바로 기하학인데 현대 수학의 기하학적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무한히 시간과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그 인간의 능력을 보여줬는데 여기 와서는 뭐예요? 그것에 대한 회의를 보여줍니다. 그거 불장난 같은 거 아닌가? 그 기하학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무한한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유클리드 얘기도 나와요. 유클리드는 사망해버린 오늘 유클리드의 초점은 도처에 있어서 인문의 내수를 마른 풀과 같이 소각하는
수렴작용을 나열하는 것에 의하여 최대의 수렴작용을 재촉하는 위험을 재촉한다. 이렇게 아주 불길한, 그죠? 위험한, 유클리드 기하학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한마디로 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바로 대칭을 자기가 기하학적 대칭을 제시해놓고 그걸 무너뜨리는 거죠. 그것에 대한 회의를, 그것에 대한 부정의식을 제시하는 겁니다. 오늘 이상을 끝내야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사람은 절망하라, 사람은 탄생하라, 사람은 탄생하라, 사람은 절망하라. 또 1, 2, 2, 1로, 그죠? 반복인 반복인데 순환적 반복 같은 거, 왕복적 반복 이런 걸 제시하고 끝났어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것은 큰 틀에서 보면 대칭적 대꾸를 구사하고 나서 확장적 대꾸로 그것을 무너뜨려 버린 거, 이것이 크다고 보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학생들이 이 첫 번째 작품 꼼꼼하게 이 대칭적 대꾸와 확장적 대꾸의 언술 구조가 갖고 있는 미적 효과와 기능, 구조 원리까지 살펴보고 그것이 어떤 주제? 기하학적 사유에 대한 추종과 반발, 추종과 저항. 이것도 주제는 같은 거죠. 기하학적 사유에 대한 추종과 거부. 그죠? 그런 주제는 똑같이 보여준다. 세 번째 작품 보겠습니다. 유명한 작품이죠. 거울이라는 작품입니다. 거울이라는 작품은 지금까지 이 거울에 비친 거울 속에 나와 거울 밖에 있는 나가, 그죠? 서로 분열됐다. 악수를 하려고 해도 악수가 안 되고, 그죠? 만져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너무 유명한 작품이니까 자세히 안 읽어봐도 알 텐데. 139쪽 보세요. 이 작품은 반복과 변주가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내가 밑줄 꺼놨죠? 어떤 반복이에요? 단어가 반복돼. 구하고 단어가 반복돼. 기억과 니은만 계속 반복돼요. 문장은 반복되지 않고. 기억은 뭡니까? 거울 속에 납니다. 니은은 뭡니까? 현실에 납니다. 그죠? 그 기억과 니은이 계속 반복돼요. 기억, 니은, 기억, 니은. 디귿은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세 개의 반복으로 되어 있는데, 세 개의 요소의 반복인데, 하나는 거울 속에 나고, 두 번째는 현실에 나고, 세 번째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 지금까지 현대인의 분열된 자의식을 보여줬다. 이렇게 계속 해석되어 왔거든요. 거울 속에 나는 또 다른 자아다. 그냥 단순히 해석되어 왔어요. 근데 이 작품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바로 지금 이 같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칭과 확장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앞에 두 작품하고 같이 비교해 보는 겁니다. 앞에서 두 작품이 보여준 주제가 바로 기하학적 사유에 대한 거부잖아요. 근데 기하학적 사유가 가장 잘 나타나는 언술 구조가 대칭이거든요. 근데 이 거울이 대칭 구조를 허무는 어떤 역할을 해요. 왜? 거울은 대칭을 만들어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거울은 오히려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만날 수 있는 하나의, 거울 속에 있는 나는 진짜 난데, 그죠? 이 과학적, 수학적, 근대적 사고방식으로는 만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잠재된 어떤 또 다른 나인데, 그게 진짜 나죠. 현실에 내가 만나고 싶어 하는 진짜 나인데, 그 진짜 나는 근대적, 수학적, 과학적, 이 대칭적, 기하학적 사고방식으로는 만날 수 없고, 거울로는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이 거울은 대칭적 구도가 아니니까. 자, 그 얘기를 지금 내가 이 시를 새롭게 좀 해석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자, 140쪽 보세요. 140쪽 셋째 줄입니다. 나가 거울 속의 나를 만져보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이게 만져보지 못한다는 것은 분열되어 있다. 그죠? 부정적으로 해석했는데 사실은 만져보지 못하는 것은 대칭이 안 되기 때문에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대칭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상하 좌우가 서로, 그죠? 대칭인 경우인데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 거울 보면 대칭이 아니에요. 내가 이쪽 손을 내밀면 그쪽에서 같은 이쪽을 내미니까. 그죠? 이렇게 대칭이 안 되고 상하 좌우도 아니고 대각선은 대칭이 안 돼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거울이야말로 기하학적 대칭 구도하고는 다른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거울은 오히려 진짜 나를 만나는 중요한 역할을 매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오늘 이 거울 얘기를 다 못하고 140쪽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